여야가 내년 총선을 위한 2+2 협의체를 발족하고 선거제 개편을 조속히 결론 내리기로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 총선을 위해선 7월 중순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 공개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은 정책위총을 열어 후쿠시마 괴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야당의 공세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괴담 마약에 중독된 광우병 사이비 종교 신봉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IAEA 최종 보고서가 일본 맞춤형이자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를 향해 오염수 대책 등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구한 가운데 정의당과 공동 대응 논의에 나섰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민주당의 감사원 국정수사 요구서 제출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 정쟁에 밀려 지지부진한 선거제 개편 논의가 하반기엔 의미 있는 진척을 보일 수 있을지 김영배 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여야의 오염수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오염수 괴담 마약에 중독됐다며 오염수를 빌미로 정권 퇴진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깎아내렸고, 야당은 IAEA의 오염수 검증 결과가 일본 맞춤형의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대비책을 공식 답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염수 방류 반대 장외 집회가 반민생적이고 민폐라며 시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광우병 사이비 종교 신봉자들 모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광우병 괴담, 천안함 자폭 괴담, 하드 괴담처럼 달콤한 괴담 마약에 중독된 민주당은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언어로 국민을 향해 먹거리 공포의 주술을 내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갈등을 키움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건 핑계라며 오염수 구실로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원총회와 간담회를 열어 국제원자력기구의 오염수 검증 결과 발표 이후 대응책도 논의했는데, 과거 광우병 시위를 주도했던 민경우 대한연대 대표를 초청해 강연을 들으며 야당의 선동에 대응하는 전략을 고민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이 IAEA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검증 안 된 거짓 주장을 한다며 과학적 근거 기반의 대비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 맞춤형 보고서를 내놓을 우려가 크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해수 방사능 감시기 작동과 오염수 대응 매뉴얼 준비 여부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IAEA 보고서는 객관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일 우려가 크고, 과학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방류에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과연 대비책은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끝까지 막을 것인지도 물었는데,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부대표가 회동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의원 모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과 관련 청문회도 여야 합의대로 진행하기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한 2+2 협의체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발족식에서 여야 대표들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비판 없는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를 가동해 본격적인 선거제 개편 논의에 나섰습니다.
2+2 협의체는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 관련 전원위원회 종료 이후 소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제안한 후속 대책입니다. 협의체에는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와 송기현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상훈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김 의장은 현 선거제도로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 정치를 향한 국민 불신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 표만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현행 이 소선거구 제도가 주류로 이루고 있는 이 정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그러면서 내년 총선을 치르기 위해 7월 중순까지인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의 신속한 협상 마무리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여야는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달라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 협상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선거법을 확정하는 것이 공동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선거제에 관해 의원들의 큰 의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고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도부와 협상에 당론을 모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각 당별로 당론도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전원위원회를 거쳤습니다만 대체적인 의원님들의 뜻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었지만 역시 큰 줄기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정당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도부와 협의를 해서 당론을 모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12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내년 총선을 준비하기에 절차상 가장 바람직한 상황. 이번에 출범한 협의체가 과연 여야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신속하게 합의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국회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의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제1당으로서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그동안 선거제도의 졸속 개편으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키웠다며 올해 선거제 개편 관련 논의가 많았던 만큼 민주당이 정치적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지난 선거제도 개혁에서 위성정당 사태로 민주주의에 큰 오점을 남겼다며 이번에 모든 정당이 참여한 가운데 합의를 통해 선거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양당 제도가 결국 차악 선택을 강요하게 되고 정치 불신을 초래하는 건 분명하다며 당적을 떠나 선거제 개편을 계속 노력하면 국민 뜻에 맞는 합리적인 개혁으로 나아갈 것이라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교통수단 업그레이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등 지역 추진 사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인천 경기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천시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중심지라며 명실상부 글로벌 네트워크 중심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원내대표는 경기도는 면적으로나 경제 규모로 대한민국의 중심인 만큼 교통과 경제 복지 등 최우선 과제를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슈픽에서 정치권 이슈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그 내년 총선이 9개월여 앞으로 이제 다가왔네요. 오늘 네. 그 여야가 내년 총선을 위해서 선거제 개편을 합의하는 협의체를 발족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내년 22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협의를 위해서 이른바 2+2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루어지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 이 현행 소선거구제는 어떤 정당이든 지지층을 결집해서 한 표라도 이기려고 하는 것에 몰입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극한 대립을 만든다. 그러면서 7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친 만큼 여야의 신속한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여야도 조속히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의힘 선거구 획정이 총선 1년 전에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선거 제도조차 합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 100년 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민주당도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현역의 기득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을 내놨습니다. 네, 올 연초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그리고 이제 대통령까지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촉구를 해왔는데 사실 좀 그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수장 모두 이 선거제를 좀 바꿔야 된다는데 공감대를 이루었는데요. 네. 올해 4월에는 20년 만에 국회에서 전원위원회가 열리면서 국회의원 100명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난상 토론을 벌였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했고요. 국민대표 500인 회의도 구성해서 이 선거제 개편을 위한 수기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의견 차이가 큰 만큼 합의가 쉽지 않은데요. 특히 비례대표 의원 수를 두고 국민의힘은 비례대표를 축소해서 의원 정수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비례성 확대를 핵심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말씀하신 대로 지지부진한 선거제 개편 논의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지대로 풀려나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가 곧 공개될 예정인데 이런 가운데 내일 IAEA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IAEA 보고서가 내일 공개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내일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일본 도쿄전력은 내일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일을 계기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 IAEA 현장 사무소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전문가들이 현장에 주재하면서 이 설비를 확인하는 임무, 이런 임무들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정치권이 상당히 격한 그 공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내일 있을 IAEA 사무총장의 방일에 맞춰서 이 보고서가 공개될 확률이 높은 만큼 여야가 이제 오늘도 격한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국민의힘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금요일 단독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결의안을 강행한 데 이어 토요일에는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었다. 민생이 어려운데 민주당발 제2의 광우병 괴담 정치로 수산물 소비가 급락하고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도 오늘 최고위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IAEA 최종 보고서는 객관적이기보다는 일본 맞춤형 정치적 보고서다, 이런 우려가 크다고 주장을 했고요. 한 차례 방류가 아니라 30년 방류 계획인데도 찬성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대비책을 세우고 있냐, 이렇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오염수를 두고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입법 대치까지 더해지면서 7월 국회 역시 이제 험로가 예상되고 있는데 네. 7월 국회 일정이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임시국회 소집 일정 아직 확정되지가 않았는데요. 이제 원래 임시국회 일정을 잡을 때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여야 지도부가 합의를 하면서 결정되기 때문에 유동적이긴 합니다. 다만 일단 7월 첫째 주까지는 휴식하고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릴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지난해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이후에 지난달까지 이틀을 제외하고는 10달 내내 임시국회가 이어졌었고요. 여기에다 지난달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데다 이 방탄국회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열흘 정도 휴식 시간을 갖게 된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월 국회 때는 노란봉투법 또 이태원 특별법을 야당이 이제 단독 처리했기 때문에 7월 국회 역시 이제 분위기가 좀 날선 공방이 계속 이어질 걸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여야 이견이 극심했던 안건들이 야당 주도로 처리되면서 7월 국회도 역시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30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이 부의됐고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또 여기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동의안까지 일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6월 마지막 국회까지 입법 독주를 멈추지 않았다며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부의는 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처럼 폐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되긴 했지만 최장 330일, 약 11개월 정도 걸리는 만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경에나 처리가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회법을 보면 이제 패스트 트랙이 최장 330일이 걸리기 때문에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네. 30일 본회의에서 이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이루어졌고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185명이 표결에 참여를 해서 찬성 184명으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 6개월, 또 법사위 3개월, 본회의 2개월 이렇게 최장 330일, 11개월이 소요됩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사당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서 총선 전략 특별법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큰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특별법에 나와 있는 특별조사위원회에 추천위원 9명 중 6명을 유가족과 야당에 추천하게 돼 있는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편파적 구성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특별법에 담긴 피해자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을 두고도 과잉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7월 국회 국민의힘은 이제 필리버스터로 이제 맞서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입법과 인사청문회에서 단호히 또 대응하겠다는 그런 이제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다시 협의를 무시한 채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을 이 야당 단독으로 또 숫자로만 밀어붙인다면 말씀하신 대로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고 있는데요. 네. 올해 상반기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폭주로 막을 내렸다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고 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할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다만 필리버스터를 행사하더라도 167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른바 회기 쪼개기로 다음 임시회를 밀어붙인다면 필리버스터 자체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될 경우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불통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써서라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시행했던 윤 대통령의 개각에 대해서 극우 개각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격돌이 예상되고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방통위원장에 지명이 된다면 이 또한 7월 국회에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7월 국회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뭐 날씨만큼이나 아주 뜨거운 정국이 될 것 같군요. 네.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당선됐다고 발언한 윤영찬 민주당 의원을 향해 윤 대통령을 찍은 국민이 쿠데타 세력이냐고 반박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의원의 발언은 국민의 준엄한 선택을 반란으로 보는 민주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최악의 막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윤 의원이 국민 앞에서 정중히 사과해야 마땅하다며 총체적으로 실패한 문재인 정권이 그립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평산마을 책방에서 일손을 거들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민주당에 대해 한 발언을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전 대표는 혁신은 민주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현행 이재명 대표 체제를 겨냥한 작심 발언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당 전체 약이 되는 쓴소리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준비 모임이 새로운 당이란 이름으로 본격적인 창당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신당 준비 모임인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은 오늘 보도 자료를 통해서 당명을 확정하고 정호희 전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변인을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당은 대표를 두지 않고 집행위원장이 실무를 총괄할 예정이며 오는 9월 창당 발기인 대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사회에 대한 전망과 메타버스 발전으로 야기될 사회 윤리적 도전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신성장 산업포럼과 한 이탈리아 의원 친선협회 그리고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은 한 이탈리아 공동국제 심포지움을 열고 메타버스와 윤리를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국회 신성장 산업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진표 의장은 메타버스가 비윤리적 행위, 개인정보 수집 등 우려가 적지 않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확립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월 3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누가 오든 자신 있답니다. 내년 총선까지 약 10개월 남은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죠. 추 전 장관이 총선에 나올 경우 현재 고민정 의원의 지역구인 광진을로 복귀할 거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은 당찬 포부를 밝혔는데요.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다들 제 지역구로만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동안은 한동훈 장관이 광진을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언론에서들 자꾸 물어보시던데. 아주 기분 나쁘진 않으세요? 지금 현역 의원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로서는 누가 오시든 자신 있다. 추 전 장관은 헌정 사상 최초이자 여성 의원 최초로 지역구 5선 의원 달성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5선 모두 광진구 을 지역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한때는 광진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었는데요. 이 지역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이 물려받아서 지난 총선에서 당선됐습니다. 때문에 추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면 자신의 텃밭 지역구인 광진을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한 예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추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은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인터뷰를 통해서 불거졌습니다. 추 전 장관은 과거 장관직 사퇴 배경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이 요청한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자의에 의한 사퇴가 아니었다는 걸 밝힌 추 전 장관을 두고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추 전 장관의 이 같은 폭로에 고민정 의원은 말을 아꼈는데요. 할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 제가 여기에 말을 보태게 되면 내부 싸움만 되지 않을까. 저는 진흙탕 싸움 별로 만들고 싶지는 않고요. 자, 이런 가운데 광진을 지역구에서 출마할 것이라면서 선전포고를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오신환 전 서울부시장인데요. 오 전 부시장은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광진구로 이사했다고 밝혔죠. 서울시 부시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출사표를 던진 오 전 부시장, 오세훈 시장에 적극적인 권유도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광진을 지역구는 오세훈 시장과 고민정 의원이 대결했던 지역이기도 하죠. 추미애 전 장관과 그리고 오신환 전 부시장까지 거론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광진을 지역구. 내년 총선을 위한 정치인들의 보이지 않는 싸움은 벌써부터 시작된 분위기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요. 뇌송송, 구멍 파기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횟집 회식을 이어가고 있죠. 지난달 30일 김영선 의원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횟감 생선이 들어있는 수조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이슈가 되자 김 의원은 이 수조물을 마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총리 보고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가 먹어봤어요. 내가 그 전자파에 뇌송송 구멍판 그 물 한번 먹어보겠다. 튀겨지는지 또 뇌송송 되는지 봐라. 이러고 내가 먹어본 거예요. 국무총리가 먹는다고 위험이 없어지거나 과학이 입증되는 거 아닌데 먹어라 한 것도 민주당이고 지금 총궐기 하면서 김 의원은 수조물을 마신 이유를 밝히면서 지금 방류하는 것도 후쿠시마 사고 당시에 1000분의 1도 안 된다면서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국민 불안 총궐기를 하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권에선 수조에 물을 마신 김 의원의 발상 자체가 기괴하다면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이고 문제가 된다. 수산시장에 있는 상인분들을 돕기 위해서 회를 먹는 건 좋은데 그 수돗물까지 먹었어야 됐나. 수조물이죠, 수조물. 네, 수조물. 네. 수조물도 바닷물이라고 하면서 먹어봐야 짠지 아는지. 후쿠시마 오염수는 안전하다. 이게 정치적인 책임만 가지고 될 게 아니다. 반대하는 과학자의 이야기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은 의원들의 수조물 마시기 질문에 대해서 그런 행동은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적인 우려를 지나치게 희화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인데요. 김영선 의원이 수족관 물 드신 거 가지고 말 많잖아요. 뭐 따로 논의되고 얘기된 바는 없습니다. 뭐 개인 의원님의 또 행위에 대해서 또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조물 마시기라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김영선 의원. 진심을 전하려고 한 행동이란 반응이 나오는 한편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이후 약 10개월간 이어졌던 국회가 잠시 휴지기에 들어갑니다. 7월 임시국회는 10일에 소집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7월 국회도 험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노란봉투법 그리고 인사청문회까지 여당의 7월 임시국회 전략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사항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찬입니다. 네, 지난 30일 본회의 이후에 여야 갈등이 이제 상당히 고조된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국민의힘은 의총을 열고 야당에 맞설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내일 IAEA의 후쿠시마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전망대로 사실상 방류 허용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야당의 이제 총 공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당의 그 기존의 과학의 논리만으로 대응이 충분할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서 이 과학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봅니다. 네. IAEA에 여러 국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과학적으로 철저히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그 결론을 신뢰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다만 이걸로 국민적 불안이 전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은 오늘 IAEA 검증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지 후속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외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검토할 예정인데요. 이후 정부뿐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근거 없는 괴담에 대응하기 위해 일일 브리핑을 해왔는데요. 국민 여러분께서 작은 의문점이라도 남으셨다면 그 자리에서 추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정부는 해양방사능 조사 정점을 기존 92개에서 200개로 늘렸는데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실 때까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철저히 금지할 계획이니까요. 정부를 꼭 믿어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네, 그 인사청문회도 7월 임시국회 내관 중에 하나인데요. 대법관 2명을 시작으로 통일부 장관 그리고 방통위원장 등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야당에선 극우와 그 방송 장악 음모를 내세워서 아주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는데 자, 인사청문회 여당은 어떻게 맞설 전략일까요? 여당은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거죠. 해당 후보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성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다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묻지마식 의혹 제기나 망신주기식 도덕성 검증은 이제 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7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보다 더 우려되는 건 민주당의 입법 폭주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불법 파업 조장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은 180석을 얻은 지난 총선 직후 문재인 정부 시절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다가 이 정권이 바뀌니까 입법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서 이 대치 정국을 만들고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이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등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통해 이를 저지하고 진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정치 감사 의혹 등을 이유로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오히려 헌법 정신 파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그 야당의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 어떤 입장이실까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감사원을 통해 드러나자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통해 감사원을 겁박하고 있는데요. 이 잘못한 게 없다면 발끈할 이유도 없겠죠. 이 민주당은 감사원 사무처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수정한 뒤에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하고 일반에 공개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죠. 그런데 오늘 감사원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주심위원이 최종 결재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들이 이 정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 전 위원장의 중대한 문제를 감사보고서에서 삭제한 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 감사보고서 초안에는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유권 해석에 전 전 위원장이 관여하고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최종 보고서에서는 누락됐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과 감사원 사무처 간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어서 다소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요. 전 전 위원장이 퇴임 직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니까요. 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재심이 진행되면 이 논란도 종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니 주시면 엄청 강문원에 제일 많이 열람했습니다. 열람 수차례 엄청 하셨고요. 직원들을 압박해서 강요해서 사실관계 배치되는 부분까지 고치라고 하고 기망하셨습니다.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 도대체. 감사원이 그동안 정권의 돌격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여야 대치 격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야당의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정쟁에 몰두하느라 정작 중요하게 다뤄야 할 선거제 개편은 뒷전으로 밀린 상황인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정개특위 간사이신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뉴스 프로그램을 3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뵙고 싶었습니다. 예, 요새 굉장히 좀 또 바쁘신 상황인데 나와주셔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바로 이제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의 여진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도 윤영찬 의원이 또 쿠데타 발언을 해서 여당의 또 이제 공격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게 이제 아니다 이렇게 이제 수습 국면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또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원님이 이제 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또 민정비서관을 지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갖고 또 민감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이번 반국가 세력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참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의 말씀이 이런 거거든요.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세력, 그리고 북한의 유엔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했던 세력,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세력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고요. 또 하노이 회담 포함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 종전선언에 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도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 7.4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던 박정희 정부 이후로 지금까지 평화통일을 위한 꾸준한 그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평화가 정말로 우리 민족에게 우리 한반도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다. 뭐 이런 것은 공인된 정말로 우리 국가적 그런 합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추진했던 전 정부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정말로 위험하게 짝이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세력이다라는 취지가 아니고 한 국가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국가보안법 위반 세력이거나 쿠데타 세력이거나 이 반헌법적 세력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세력이 적이냐,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추진하는 게 적으로 간주해야 될 사람들이고 내용이냐,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좀 놀랐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설사 일부 그런 세력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 통합을 이끌어가야 할 막중한 대통령의 자리에서 그런 발언은 실수이거나 잘못된 발언이라고 인정하시는 게 저는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법사위에서 또 논의가 됐던 내용인데 그 발언과 관련해서 논란이 또 크게 있었던 인물이 있죠. 유병호 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발언도 좀 논란이 됐는데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 감사원 국정사 요구서가 보고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그 감사 보고서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자, 국정사를 통해서 어떤 점들을 좀 밝히실 건가요? 감사원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행정부의 잘못된 여러 가지 행위들을 점검하고 이 견제하는 역할을 하라고 존재하는 기관이잖아요. 특히 이제 감사원법 3조에 보면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감사위원이 총 6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7명이 감사원을 구성하고 그리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사무처는 그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감사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보게 되면 유병호 사무총장이 심지어는 감사원장의 말을 계속 자르고 그리고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아주 겁박하는 그런 이제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감사위원들 중에 이제 주심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거를 책임지는 주무위원이 있다는 뜻인데요. 감사원 법에 보면은 그 주무위원에게 마지막으로 열람을 반드시 하고 그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온라인상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스템을 임의로 그 시스템을 바꿨어요. 그 예를 들면 우리도 뭐 국회도 회사고 어디든지 뭐 회사가 있으면 그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결제를 안 해준다고 해서 중요한 특정인을 패싱하고 그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이게 그냥 통과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거는 중대한 규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이고 이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감사원 명의로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게 전현희 위원장이 말했던 진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허위 이 보도자료를 냈다는 의혹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도저히 감사원의 그동안에
그런 전통으로 보았을 때 사실 감사원이 거의 문 닫아야 된다. 거의 대통령실의 청부 하청기관 아니냐. 이런 이제 오명을 뒤집어 쓸 정도의 상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 이런 이제 전횡과 그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저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정말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감사원이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독립적인 기구인데 그 민주당은 이제 감사원이 훈령을 바꿔서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사실은 이제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도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야당이 독립적인 그런 이제 기구인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국정조사에 그런 칼을 들고 나왔다. 이걸 또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제 독립성 시비인데 이제 민주당은 감사원이 중립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칼을 들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바로 그런 독립적인 헌법기구인 감사원의 중립성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논리대로라면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서는 왜 감사원 감사를 주장을 했고 특히 감사원이 지금 선관위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상 초유의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헌법기관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행정 과정에서 현저한 문제가 발견이 되면 감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행위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감사원의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난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도 그랬고 태양광 이번의 사건 네. 뭐 여러 사건으로 봤을 때 정말로 최재해 원장이 실수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감사원은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보좌기구다 이렇게 말을 해서 감사원의 정말 이 체면을 있는 대로 떨어뜨린 장본인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 그게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감사원이 권력의 돌격대로 나서서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고 필요하면 다 전 정부를 뒤져가지고 수사 의뢰 이런 거를 이제 막 앞장서서 하고 있다. 그 선두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심지어는 감사원장조차도 패싱하면서 앞장서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난번 우리 국회 바로 할 때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원장님께 심플하게 답변하세요라고 써서 이렇게 메모를 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오죽했으면 우리 민주당 의원 한 분이 원장님 유병호 사무총장이 겁나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할 정도로 사실은 감사원의 체면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유병호 사무총장의 발언이 이제 뭐 화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를 이제 너무 보신 안타깝습니다. 상황인데 그렇다면 감사원 국정조사가 정말 좀 진척이 있는 상황이고 그 실현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원래 이제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일단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잖아요. 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끝까지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사실 감사원이 오히려 중립적이면서 객관적으로 추상 같은 권위를 인정받아야만 윤석열 정부도 더 건전하고 건강한 국정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감사원의 감사의 결과를 믿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차제에 국민의힘에서도 너무 정쟁의 시각으로만 보시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도려내야 되고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민주당이 그 책임을 저절로 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히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면 저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도 이 차제에
좀 도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편 그 선거제 개편을 좀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2+2 협의체가 여야가 발족이 됐는데 그 오늘 그 정개특위 감사로 또 새로 선임된 가운데 그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와 그 정개특위 간사로 구성된 이 4인 협의체가 발족하면서 실무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그 의원수 30명 감축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김기현 대표께서 국회의원 30명 축소하자라는 주장을 하셨거든요. 비례대표하고 같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석을 축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기득권을 축소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김기현 대표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253석 47석이 비례대표거든요. 네. 그러면 이 비례대표 중에 30석을 축소하게 되면 지역구의 비율이 오히려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에게는 아시다시피 진짜 기득권은 지역구입니다. 비례대표는 많이 해봤자 한 번 아니면 두 번 아닙니까? 네. 지역구는 쉽게 말하면 마르고 닳도록 해먹을 수도 있는. 그래서 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는 지역구가 유지되는 게 굉장한 기득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만약에 이왕 줄이자면 지역구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특히 청년들이나 여성들 같은 경우나 사회적 약자는 국회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적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히려 목소리가 국회로 많이 대변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좀 늘리고 다양하게 경로를 확보해 주는 게 저는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오히려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사실은 주장은 기득권 사수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은 정말 이 정당의 기득권 그리고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방향으로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재명 대표 경우에는 최근에 그 선거제 개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이게 좀 개편에 대해서 미온적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도 그랬지만 대선 끝나고도 여러 차례 정치개혁과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여야 간의 협상이 조금 더 무르익을 필요가 있고 또 결정적으로 당론이 정해져야 하는 시기가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그냥 당론을 모으는 게 더 우선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주당의 당론이 사실상 정해졌고요.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한 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남은 것은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책임 있게 당론을 빨리 정하시고 좀 협상에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선거제 개편을 위한 그 2+2 협의체가 이제 뭐 결실을 보기 위해서 이제 배가 또 이제 산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좀 보완에 좀 신경을 쓰는 이제 분위기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의원님이 이제 그 야당의 간사로서 그렇지만 이 선거제 개편 논의가 좀 더 효율적으로 가고 또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가 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 로드맵이라고 뭐 할까요? 예,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협상이 그러하겠지만 이제 상대방의 입장을 잘 듣고 존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제 말씀도 잘 듣고요. 네. 또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도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다양한 목소리를 잘 경청하면서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들의 바람이고 목소리다. 그래서 국민의 요청, 국민의 그런 이제 그 열망 이걸 잘 모으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여야가 머리 맞대고 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이렇게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으로 논의한다면 저는 결실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뭐 이런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계시는데 4인 협의체 회동에서 민주당이 이제 8월을 선거제 개편을 위한 이제 데드라인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 데드라인 8월까지 정말 선거제 개편 논의가 끝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 선거제 개편 논의에서 최소한 정말 이것만큼은 꼭 지켜줘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같이 좀 들어볼까요? 이제 선거법이 원래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1년 전까지
협상이 끝났어야 되거든요. 네. 법적으로. 그런 현재 국회도 또 위법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정말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된다.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특히나 만약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지금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 유권자 등록을 위해서라도 10월 중순까지는 협상이 끝나야 합니다. 네. 그걸 위해서 역산을 해보면 입법 과정이 한 2달 걸리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8월 말까지는 이제 끝나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네. 저는 오늘 국회의장께서는 7월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휴가도 좀 끼어 있고 그래서 저는 8월 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의 압력이고 지지고 관심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언론인들을 비롯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좀 응원해 주시면 잘 끝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고요. 꼭 지켜졌으면 하는 이것만큼. 민주당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자 독식을 없애고 지역구도를 철폐하고 다양한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게 개혁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바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라고 보고요. 중대 선거구제.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비례대표의 의석이 확대되는 것이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가 지금보다는 좀 더 확대되고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 장치가 된다면 저는 지역구 의석의 이제 축소를 포함해서 충분한 여러 가지 협상의 여지가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럼 그 중대 선거구제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신 입장이실까요? 저희들은 이제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지역구는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당론입니다만 뭐 협상이라는 건 늘 좀 주고받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특광역시, 그러니까 서울시나 부산시를 비롯한 광주 뭐 이런 대구 특광역시에 있어서의 중대선거구제, 즉 도농복합선거구제죠. 네. 거기서는 열린 자세로 토론할 용의가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구가 그 성북구시죠. 정말 그 다양한 의정 활동을 또 보여주고 계신데 내년 총선까지 이제 9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입법과 또 우리 지역에서 이것만은 꼭 성과를 내야겠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부산 돌려차기와 네. 관련해서 보복범죄방지법을 제가 대표 발의했었는데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최근에 안전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도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는 앞으로도 더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입법 중점을 두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역구와 관련해서는 제가 성북구청장 출신인데요. 네. 우리 성북구는 대학도 많고 그다음에 문화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제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젊음과 그 문화 두 가지 코드를 가지고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성북구가 이제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문화 도시로서의 성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그 시선이 의원님의 마이크 옆에 있는 그 인형. 인형이 과연 국회 어쨌든 정치인은 모든 게 정치적인 뭔가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뜻이 있다고 보는데 그 인형 맞습니까? 어떤 뜻인가요? 예, 이게 우리 주민자치회라고 요즘 주민자치회라고요. 주민자치회. 네. 이제 각 동별로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기구인데요. 네. 그 주민자치총회가 최근에 동네별로 열렸어요. 그 주민들께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자신들의 마스코트인데요. 네. 그걸 저한테 이렇게 달아주시면서 우리 시민들의 바람, 시민들의 목소리 잊지 마세요. 이제 이런 이제 염원을 담은 것인데요. 제가 늘 가장 자랑스럽게 그런 시민들의 응원 가슴에 간직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 주민자치위원들 대상으로 스피치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더 친근하게 그러시구나. 다가오네요. 그런 뜻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파워 인터뷰 시간 오늘 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와 선거제 개편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